호화로운 해변가 저택의 문이 활짝 열리자 12년 동안 보지 못했던 두 얼굴이 나타났다. 내 딸 엘레노어와 그녀의 남편 그레고리가 억지 미소와 감추지 못한 절박함이 가득한 눈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내 새집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이탈리아 가죽 가구, 70인치 텔레비전, 그리고 내 등 뒤로 자유에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진 탁 트인 바다 전망까지. 엄마, 엘레노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렸다. 12년 동안 전화 한 통, 크리스마스 초대 한 번 없었고 내 손주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자 그들은 과거의 유령처럼 내 문 앞에 나타났다. 돈 냄새를 맡고서야 돌아온 것이다. 나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낡은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레고리는 내 어깨 너머로 바닷가 안식처의 내부를 더 보려고 엿보고 있었다. 엘레노어는 한때는 좋았을 법한 빛바랜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인조 가죽 신발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말해주는 균열이 보였다. 걱정스러운 주름이 그녀의 이마에 새겨져 있었고 내 대답을 기다리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 말이라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되물었다. 재미있네. 12년 동안의 완전한 침묵 끝에 이제 와서 할 말이 있다니.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곳에서 바로 왔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잔인한 6.2의 세월 동안 나는 마을 농산물 직판장에서 직접 만든 파이와 디저트를 팔며 살아남았다. 매주 일요일 그들이 아마도 호화로운 가족 모임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무자비한 태양 아래 서서 내 피부치보다 내 빵을 더 알아주는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끊임없는 노동으로 내 손은 거칠어졌고 무거운 바구니를 나르느라 등은 굽었지만 내 자존심은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엘레노어가 어렸을 때 나를 세상 최고의 요리사라고 불렀던 그 황금 같은 시절은 마치 다른 삶,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다른 여자의 이야기 같았다. 변화는 엘레노어가 회사 파티에서 그레고리를 만난 후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가 모든 매력을 발산하며 결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나를 사랑하는 장모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금씩 나는 느린 독처럼 우리 관계에 스며드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엘레노어가 나를 방문하겠다고 말하면 그는 항상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하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는 그녀가 다시 전화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메시지는 신비롭게 사라졌고 초대는 잘못 놓였다. 배제는 우연한 실수로 시작되었다. 엘레노어의 MBA 졸업식. 아, 엄마, 다른 계획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내 손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첫 딸의 베이비 샤워.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했어요. 그 손녀의 첫 영성체. 깜빡하고 말씀드리는 걸 잊었어요. 모든 게 너무 급했어요. 각각의 변명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했다. 걱정 마라, 이해야. 다음엔 다를 거야. 하지만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고 내 전화기는 무덤처럼 조용했다. 밤은 길어졌고 일요일은 텅 비었다. 나는 1인분의 식사를 요리했고 피터슨 씨 빵집의 작은 케이크에 외로운 촛불 하나를 꽂고 내 생일을 축하했다. 하지만 이제 내 꿈의 집 문턱에 서서 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나는 우아하게 손짓하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고 그들이 지금 나를 둘러싼 사치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레노어는 그레고리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는 전문 감정사에 감추지 못한 탐욕으로 가구 하나하나를 평가했다. 앉아. 나는 그들이 몇 년간 합쳐서 본 돈보다 더 비싼 크림색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할 말이 많겠지. 그레고리는 헛기침을 하며 중요한 인물인 양 자세를 잡았다. 애너벨, 우리가 대화 안 한 지 몇 년 된 건 알지만 12년이지.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몇 년이 아니라 정확히 12년 전 너희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로. 엘레노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레고리 직장 문제도 있었고, 아이들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 말이지. 나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란 내 손주들. 그 12년간의 강제된 유배 생활 동안 나는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시켜주는 일상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성껏 디저트를 준비했다. 그 레시피들은 나의 구원이자 생계수단이 되었다. 일요일 농산물 직판장은 나의 사회적 교류의 시간이었다. 나 같은 나이 든 여성들이 내 과자를 사면서 우리는 우리 삶과 부재 중인 자식들과 미뤄진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72세의 미망인 마사는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식들이 결혼한 후 버림받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은 일단 자기 가정을 꾸리면 우리 부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사가 말하곤 했다. 하지만 뭔가 필요할 때, 그때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내지. 그 대화가 얼마나 예언적이었던가. 엘레노어의 변화는 무자비했다. 결혼 후 천몇 년 동안 그녀의 전화는 기계적이었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레고리는 항상 배경에 있었고 우리의 대화를 짧게 만드는 말을 했다. 내 엄마는 항상 무슨 드라마가 있어. 한 번은 엘레노어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레고리는 나의 외로움, 내 유일한 딸과 연락을 유지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분류했다. 가족 초대는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엘레노어는 모든 거절을 합리적으로, 모든 배제를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개발했다. 엄마가 억지로 오시는 걸 원치 않아요. 이제 쉬시고 평화를 즐기실 나이잖아요. 나의 평화와 고요함이라니. 마치 외로움이 내가 달라고 한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어서 그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았다. 결코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혼자 장식한 작은 인공 트리와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가장 날카로운 고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공원에서 온 가족을 보거나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였다. 엘레노어는 3명의 아이를 낳았고 나는 그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의 흐릿한 사진으로만 알았다. 마치 내 가족을 감시하는 스파이처럼 가짜 계정으로 확인했다. 엄마, 엘레노어의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요? 실수, 그 단어는 총알처럼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12년 동안 내 엄마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게 실수였다고? 내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거부한 게 실수였다고? 그것들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의식적이고 계산적이며 잔인한 결정들이었다. 엄마, 제발 설명하게 해줘요. 엘레노어는 흐느끼며 애원했다. 뭘 설명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손녀가 첫걸음을 뗄 때 내가 왜 몰랐는지 설명할 거니? 내 손자가 첫일을 뺐을 때 왜 내가 거기에 없었는지? 내가 12번의 크리스마스를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리하는 동안 너희가 나 없이 가족의 추억을 쌓은 이유를 설명할 거니? 그레고리가 마침내 그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애너벨, 상처받은 건 이해하지만 가족은 때로 성장할 공간이 필요한 법이야. 당신을 개인적으로 겨냥한 건 아니었어. 내 목구멍에서 나온 웃음소리는 씁쓸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고, 그레고리? 넌 내 딸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어. 넌 내 딸의 마음에 나에 대한 독을 심었지. 나는 12년 전 바로 그날, 엘레노어가 마지막 결정을 전달했던 날을 고통스럽게 기억했다. 그녀는 차갑고 냉담하게 내 아파트에 도착했다. 엄마, 그레고리랑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녀가 시작했다. 당분간 저희랑 연락을 좀 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을 덜 하라고 나는 발밑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간섭 없이 가족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외부의 간섭. 내 딸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엄마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 결혼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레고리는 제가 다른 누구보다 우리 핵가족을 우선시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어느 순간 내 딸의 목소리는 그의 메아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그의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그날 이후 천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나는 체중과 잠, 그리고 희망을 잃었다. 나를 우울증의 늪에서 완전히 구해준 것은 마사였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내 문 앞에 나타나 말했다. 애너벨, 일어나. 선택지는 2개야. 널 받을 자격도 없는 딸 때문에 여기서 산채로 죽어가거나 아니면 너 자신에게 걸맞은 새로운 삶을 만들거나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내가 판 모든 파이는 감정적 독립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내가 번 모든 달러는 내 딸이 보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싼 내 거실에 앉아 나는 작고 절박한 그들을 보았다. 그래서 12년의 침묵 끝에 내가 말했다. 정확히 무엇이 너희를 내 문 앞으로 이끌었지? 그레고리와 엘레노어는 시선을 교환했다. 애너벨, 사실 저희가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아주 힘든 시기라 나는 그 아이러니를 음미하며 되풀이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를 찾아온다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 그가 고백했다. 6개월 전에 건설회사가 파산했어요.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죠. 집은 압류 직전이고요. 지금은 제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세요. 나는 알라 기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쓸모 있어졌군. 이제 내가 존재하고 이제 내가 가족의 일부가 된 거야? 참 편리하기도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엘레노어가 항의했다. 저는 항상 엄마를 사랑했어요. 상황에 대해 얘기해보자. 엘레노어,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8년 전 내 첫째 아들이 폐렴에 걸렸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지? 5년 전 내 둘째 아들이 팔이 부러졌을 때 나한테 전화했니? 작년에 내 막내딸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할 생각은 했고 각각의 질문은 그녀의 죄책감의 중심을 향한 화살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 단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돈이 필요해졌을 때만 그들은 엄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엄마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레고리가 중얼거렸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뻔뻔함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알겠어,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을 때는 너희에게 충분히 좋지 않았지만 이제 내 새로운 재정 상황을 알고 나니 갑자기 방문을 받을 만큼 가치 있어졌다는 거군. 나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석 달 전 나는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조앤 이모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이모는 엄청나게 성공했다. 상속 재산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집, 은행 계좌, 그리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동전을 세던 처지에서 꿈에도 그리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앤 이모가 나에게 남긴 편지였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삶을 지켜보며 나의 외로움과 가족의 유기를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내 안에서 자신과 같은 강한 여성, 과소평가되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돈은 내가 마지막 여생을 그들이 원했던 거지처럼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랬던 여왕처럼 살아가기 위한 것이란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 유산으로 나는 이 바닷가 집을 샀다. 엄마, 엘레노어가 내게 다가오려 했다.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피라, 나는 씁쓸한 웃음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존중, 사랑, 배려 없이는 피는 아무 의미도 없어. 너희는 우리 가족 관계를 쓰레기통에 버린 젖은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레고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애너벨, 당신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일에 죄가 없어요. 우리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죠. 거기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껴둔 카드. 아이들, 나의 모르는 손주들,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적 조종수단. 아이들이라고 내가 물었다.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을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란 바로 그 아이들? 이 모든 세월 동안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보살핌을 거부당한 바로 그 아이들 말이야? 엄마, 저희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엘레노어가 흐느꼈다. 그레고리가 결혼 생활에 더 좋다고 했어요. 그레고리가 그랬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되풀이했다. 그레고리가 생각했고, 그레고리가 결정했지. 그럼 내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 있었니, 엘레노어? 내 자신의 마음은 어디 있었고?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엄마, 이제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왜 할머니가 없는지 물어요. 12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너무 늦었고 잘못된 이유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 목소리, 웃음소리, 성격이 어떨지 상상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아니? 언젠가 오지 않을 날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사서 상자에 보관했는지 아니? 애너벨, 상처받은 건 이해해요. 그레고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가족, 내가 되물었다. 무책임한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돈이 있을 때만 할머니를 환영하는 그런 가족 말이야? 이곳에 있는 동안 나는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나는 외로움이 아닌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마사와 함께 가족에게 버림받은 다른 노인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결코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엄마, 엘레노어가 애원했다.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을 걸고 맹세할게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지는데? 내가 물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만 달라지는 거? 아니면 그레고리가 다시 내가 그의 완벽한 결혼 생활에 방해된다고 결정할 때까지만? 그레고리는 자신의 조종 전략이 실패하자 갑자기 일어섰다. 이봐요, 애너벨, 원망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의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12년간의 의도적인 유기 끝에 그는 감히 내 고통을 과거에 얽매이는 것으로 축소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는 일어서며 내 모든 존엄성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레고리,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어. 너희 없이 새로운 삶을 만들었지. 너희의 존재 없이 평화를 찾았어. 너희의 인정 없이 내 가치를 발견했지. 너희는 12년 전에 버렸던 가족의 사랑에 너무나 절박해서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망가진 여자를 찾으러 왔겠지. 하지만 시간과 고통은 나에게 자기애와 개인적인 존엄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탓했다. 내가 엄마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진실을 이해했다. 내가 잘못해서 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연약한 남성성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현존하는 장모를 둔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를 잃었다. 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사랑보다 남편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를 잃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엘레노어가 말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그레고리가 그게 최선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레고리가 널 조종한 거지. 내가 정정했다. 하지만 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어. 넌 내 엄마를 변호하는 것보다 그의 거짓말을 믿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했지. 그래서 우리한테 뭘 원하는데요? 그레고리는 마침내 후회하는 척을 포기하고 물었다. 우리가 빌기를 원해요? 복수로 우리를 모욕하고 싶어요.
그의 질문은 그에게 있어 이것이 거래, 즉 최대의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기를 기대하는 협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내 모욕을 원하지 않아, 그레고리, 내가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마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야? 진정한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12년 동안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엄마, 저는 그걸 드릴 수 있어요. 엘레노어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해악을 인정해요. 지난 몇 달 동안 밤에 잠 못 이루며 모든 잔인했던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지난 몇 달, 나는 그 구체성에 주목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정확히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버림받은 엄마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됐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내 유산에 대해 알게 된 거지. 내가 그녀를 위해 문장을 완성했다. 누군가 너희에게 내 새집에 대해, 내 새로운 재정 상황에 대해 말해줬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 온 거야? 사랑 때문도, 진정한 후회 때문도 아니라 너희가 버린 엄마가 이제 돈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지. 진실은 마사의 조카가 내 유산을 처리한 은행에서 일했고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진다. 빵집의 피터슨 씨가 마을 절반에 말했고 엘레노어와 그레고리는 주변에 묻고 다녔다. 그 정보는 진정한 재회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희망에 대한 백신과도 같았다. 엄마, 네, 유산에 대해 알게 됐어요. 엘레노어는 마침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그게 돈 때문에만 여기 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내가 물었다. 내가 너희의 부재로 울며 보낸 12년 동안은 깨닫지 못했고, 외로움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3년 연속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폐렴으로 보냈을 때는 깨닫지 못했고, 약값을 내기 위해 결혼 예물을 팔아야 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니? 몰랐어요. 엘레노어가 중얼거렸다.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지. 내가 정정했다. 전화 한 통만 들어서 내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볼 수도 있었어. 알았어요. 애너벨, 알겠다고요. 그레고리가 쏘아붙였다.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린 지금 여기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나요? 의미 있는 건 그레고리, 내가 오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이야. 내가 말했다. 넌 내가 널 필요로 할 때 오지 않았어. 내가 날 필요로 할 때 왔지. 너희는 상황이 좋을 때 내가 너희 삶에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 엄마, 우린 어렸고 어리석었어요. 엘레고어가 애원했다. 하지만 이젠 성숙해졌어요. 파산한 거지.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성숙해진 게 아니라 파산한 거야? 오랜 침묵 끝에 내가 말했다. 내가 들어야 할 건 너희가 왜 정말로 나를 너희 삶에서 배제했는지에 대한 진실이야. 설탕 발린 버전 말고. 그레고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너무 참견하고 너무 의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결정에 간섭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엘레노어가 항상 그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먼저 고려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내가 엘레노어의 삶에서 대안적인 목소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나를 제거했다는 거군. 내가 요약했다. 내 딸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인정의 원천이 되고자 하는 너의 필요를 위협했기 때문에 나를 제거한 거네. 침묵은 나의 분석을 확인시켜 주었다. 애너벨, 심리게임은 그만하죠. 그레고리는 마침내 폭발하며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알겠어요. 화난 거, 우리가 실수했지만 지금 여기 와서 도움을 청하고 만회할 의향이 있잖아요. 뭘 더 원해요? 그의 폭발은 바로 내가 기다려온 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레고리, 내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인생의 12년을 돌려받고 싶어. 내 손주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엘레노어가 5살 때 내 다리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꼬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이 꼬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엘레노어? 그 꼬마는 자라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도록 불안정한 남자를 내버려 둔 약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대답했다. 정확해,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약한 여자는 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버린 엄마를 찾아온 거지. 그레고리의 좌절감은 끌어올랐다. 있잖아요, 애너벨. 어쩌면 당신이 너무 극적이고 너무 복잡한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감정적인 드라마에서 벗어난 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저기 있네.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짜 남자. 엘레노어에게 모성애가 감정적인 드라마라고 설득한 바로 그 남자. 엘레노어는 커져가는 공포감으로 그레고리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12년 동안 엄마를 버린 후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엄마가 극적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엘레노어, 또다시 그녀에게 조종당하지 마. 그레고리가 가장의 말투로 대답했다. 아니요. 엘레노어는 새로운 단호함으로 말했다. 엄마는 내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기한 정당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레고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권력 구도가 재정적 절박함의 무게 아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매료되어 지켜보았다. 그레고리, 내가 말했다. 너의 재정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너의 파산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나는 마음의 평화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선택된 고독이 유독한 규제보다 무한히 우월하다는 것을 배웠다. 엄마, 엘레노어가 속삭였다. 용서를 받으려면, 엄마의 사랑을 되찾으려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엘레노어, 나는 깊은 슬픔으로 말했다. 내 용서는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어. 문제는 내가 우리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레고리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시도를 했다. 애너벨, 당신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집을 잃게 될 거라고요. 당신 손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 정말 편히 잠들 수 있겠어요? 그레고리,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고통받게 될 거야. 그 결정의 결과로부터 내가 그들을 구해주기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이 위기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만든 거야. 그들은 연결보다 통제를 선택하고 가족의 사랑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한 부모를 둔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고 바닷바람이 내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레고리는 내가 가족을 버렸다고 온 마을에 말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레고리,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떤 엄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들은 내가 12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했다는 걸 알지?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은 너희가 어떤 자식들과 사위인지일 거야. 엘레노어는 문턱에서 멈췄다. 엄마, 언젠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엘레노어, 내가 대답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야. 원망의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지.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해방시켰어.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용서가 아니야. 내 결정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레고리는 분노하고 패배한 채 먼저 떠났다. 엘레노어는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뒤돌아보며 천천히 뒤를 따랐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낡고 찌그러진 차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한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들의 작은 모습. 나는 부드럽게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곳의 침묵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테라스로 나갔다. 전화가 울렸다. 마사였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야. 나는 뼛속까지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야? 기분은 어때? 나는 갈매기 한 마리가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는 것을 보며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자유로워, 마사.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소문은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지지했다. 잘했어, 애너벨. 빵집의 피터슨 씨가 나에게 말했다. 자신을 존중하는 엄마는 자식들에게도 자신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법이지. 2달 후
나는 엘레노어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저 심리 치료받고 있어요. 유독한 관계와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정말로 엄마가 받을 자격이 있는 딸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저를 다시 알아봐 주시길 바라요. 사랑해요.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나의 새로운 삶을 계속했다. 어쩌면 언젠가 엘레노어는 진정으로 그녀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찾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절박한 필요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무한한 바다에 둘러싸여 나의 충만하고 위험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돈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현명하게 선택했다.